자, 그 다음 간호진단 내립니다. 간호진단 내릴 때는 활동 지속성 장애, 신체 기동성 장애, 상해 위험 이러한 것들을 포함을 해서 간호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밑에 표 17-5를 보시면 활동 지속성 및 상해 위험과 관련된 간호진단이 나옵니다. 활동 지속성 장애는 산소화된 혈액이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 피로를 유발한 상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상해 위험성, 근골격계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우울이나 관절 경직, 약물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획. 이 활동, 운동과 관련된 간호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NOC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활동 지속성, 불안 정도와 자가 조절, 혹은 신체상이나 체위 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울증, 자가 조절, 당뇨 자가 관리, 인내심, 부동의 생리적, 정신적, 인지적 결과, 관절 움직임, 기동성, 개인적 안녕, 스트레스 정도, 체중 조절, 삶의 질,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된 목표는 어떤 개인과 관련된 어떤 특성과 간호 진단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이 활동과 운동하는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과 관련된 어떤 특성과 간호 진단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는 게 여기 계획 단계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수행을 좀 볼게요. 수행. 먼저 이제 체위 유지를 조금 해야 되겠죠, 그죠? 체위 유지를 하고 대상자 옮기고 관절 가동 범위 운동 제공, 보행, 이런 것들, 부동 합병증을 막기 위한 이런 전략들을 포함하게 되는데, 어, 이 다음 장을 보시면 보통은 수술 후에, 그죠? 수술 후에 대상자들은 통증 때문에 그래서 잘 움직이지 않고, 그죠? 체위 변경이나 체위 유지를 하는 것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해요. 예.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해도 잘 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근골격계 장애가 있을 때에 그때는 견인기구나 어떤 장치를 사용해서 체위를 유지하게 되고 또 치료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체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 목적을 방해하지 않도록 어떤 체위 변경을 할 때 그 범위가 제한을 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올바른 체위 유지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어, 먼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해서 어떠한 신체적 불편감하고 긴장감을 완화시켜서 최적의 안위를 증진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근육이 긴장된다거나 이완된다거나 그죠? 혹은 또 근육마비나 근위축, 관절 구축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혈액순환 장애나 욕창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폐의 확장을 촉진시켜 가지고 호흡을 용이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체위만 바르게 해도 이제 폐를 확장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술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전신 마취를 하잖아요.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마취를 한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하게 돼요.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기계적으로 호흡을 하다가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깼어요. 근데 이제 그 폐 안에 있는 마취 가스도 빼야 되고, 근데 근육이 이제 이완되어 있다가 근이완제를 같이 쓰거든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우리 심호흡을 격려를 하게 됩니다. 심호흡을 격려를 하면은 이제 숨 크게 들어 마시고 후 내뱉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폐를 다시 확장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호흡근을 다시 운동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무기폐나 그죠? 이런 것들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위 유지만 잘해도 폐의 확장을 촉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용이하게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체위 유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뼈의 탈무기 질환,
이게 쉽게 말해서 골다공증 예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죠? 뭐 칼슘이나 인 이런 것들을 뼈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액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수술 끝나고 이제 배액관 같은 걸 삽입을 합니다. 예. 그러면 체위만 잘 유지를 해도 그 배액관으로 이제 불필요한 그런 액들이 림프액이나 이런 것들이 잘 빠져나가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체위 변경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보면은 가장 쉽게 보면은 해부학적 체위에 가까운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적어도 2시간마다 체위 변경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욕창 이야기를 하면서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뭐 욕창 예방도 할 수 있고 순환도 좋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관절은 약간 구부린 상태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관절을 완전 활짝 편 상태로 있으면은 관절이나 근육 구축을 유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구부린 상태. 여러분들 손바닥을 쫙 펴고 있는 자세보다 약간 구부려져 있는, 손가락이 약간 구부려 있는 자세가 편하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있는 자세. 그 자세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도구나 지지대를 이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금방 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손을 활짝 펴지 않고 약간 구부린 상태로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간 부동으로 있는 대상자들, 나중에 뭐 요양병원이나 혹은 뭐 재활병원 이런 데 가시면은 그런 대상자들은 손에 그 붕대 같은 거 혹은 뭐 이렇게 손에 어떤 잡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잡고 계세요. 예. 쉽게 말해 손에 그렇게 끼우고 계신다는 거죠. 뭐 관절이 쪼그라드는 것, 그리고 과하게 펴지는 거 이런 것들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17-7을 보시면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것들, 그 그림 A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림 E를 보시면 이제 풋드랍,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밑으로 툭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오래 장기간 침상에 있으면은 발이 이렇게 까치발처럼 이렇게 싹 이렇게 발목이 떨어지거든요. 풋드랍 이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발이 있는데 발치에다가 베개나 뭐 이런 것들을 대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체위를 변경하고 유지할 때, 이때는 압력이나 마찰력, 뭐 언밀림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도록. 왜? 뭐 쓸림 때문에, 뭐 혹은 그런 마찰 때문에, 그죠? 욕창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체위 변경 전후에 대상자의 신체 선열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할 때마다 그 체위 변경 할 때마다 피부 사정도 해줘야 돼요. 혹시 욕창이 있지 않은지, 습하지는 않는지, 뭐 붉게 변하지는 않았는지, 피부가 벗겨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잘 관찰하고 뭐 필요할 때마다 피부 간호를 좀 실시를 해줘야 됩니다. 너무 까졌다, 습하다 그러면 건조하게 말려주고, 그죠? 등 마사지를 해주고, 그리고 체위 변경할 때마다 관절 부위 운동,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좀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하지 않은 이상은 체위 변경할 때마다 이제 각 관절 부위를 조금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뭐 팔을 폈다가 굽혔다가 이런 운동을 시켜준다든지, 그죠? 그런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 신체의 선열 유지를 하기 위한 어떤 도구들이 있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붕대라든지 뭐 발시지대 베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건 또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체위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가장 또 기본이 되는 체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체위의 종류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먼저 바로 누운 자세. 여러분들이 침대에 똑바로 누워 있는 자세. 앙와이, 슈파인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바로 누운 자세, 앙와이, 슈파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장을 향하고 등은 침상 바닥에 댄 상태. 그냥 바로 누운 자세. 잘 때 여러분들. 옆으로 자는 사람들 말고요. 똑바로 누운 자세. 그래서 주로 뭐 수면이나 휴식할 때 하는 자세고요. 머리와 척추는 일직선이 돼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발바닥 전체가 발판에 닿아야 됩니다. 발판, 풋드랍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발판에 닿아야 되고요. 쉽게 말하면은
똑바로 누운 자세 혹은 그냥 똑바로 서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슈파인 자세. 원래 누운 건데 그러니까 발바닥이 발판에 닿아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발이 똑바로 있어야 되거든요. 옆으로나 축 처지지 않고. 그죠? 이 앙와의 자세에서는 흡인의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똑바로 누워있기 때문에 흡인의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의식 수준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 흡인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이 슈파인 자세가 적합하진 않아요. 그리고 똑바로 누워있다 보니까 발 뒤꿈치나 그죠? 청골 부위에 압력이 가해져서 욕창 같은 그런 피부 손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불을 덮고 있으면 이불 무게 때문에 그냥도 잘 이렇게 처지는데 이불 무게 때문에라도 족하수, 그러니까 풋드럽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좌표 17-6은 그 신체 선열 유지를 위한 도구고 그냥 한 번씩 읽어보세요. 앞에 그림하고 비교해서 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 슈파인 자세를 하기 위한 주의사항이나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요추 밑에는 작은 패드를 대어주고 다리가 바깥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당연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보기, 프롬 포지션, 엎드려 누워 있는 자세.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 있죠, 그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보기 자세를 이야기를 하면은 복부가 침상 바닥에 닿도록 해서 엎드려서 누운 자세. 이때는 이제 구강 분비물 배출하기 위해서 입에 있는 것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머리를 옆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를 완전히 이렇게 코를 박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옆으로 돌려야 어떤 구강 분비물이라든지 호흡에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자는 사람들 있죠. 엎드려서 자는 사람들, 몸을 이완시켜서 이제 엎드려서 주무시는 분들, 또 혹은 무의식 대상자들, 그죠? 아까 슈파인 포지션은 흡인의 위험성이 높다 했잖아요. 그죠? 이 엎드려서 고개를 옆으로 돌린 자세이기 때문에 이 흡인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창 때문에 피부 손상이 있는 대상자들, 체위 변경을 할 때 이렇게 엎드린 이런 프론 포지션을 가끔씩 사용합니다. 네. 근데 보통 임상에서 사실은 체위 변경할 때 프론 포지션 잘 하진 않아요. 누워있는 대상자들한테 슈파인에서 랩트 라테랄, 라이트 라테랄 측이 오른쪽 측이 왼쪽 측이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지 프론 포지션은 잘 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래도 성인 호흡 곤란 증후군 ARDS라고 합니다. ARDS 이런 대상자의 환기를 증진시켜 가지고 동맥혈 산소화를 개선시키기 위한 보조적 치료법. 근데 이 뇌압이 상승되어 있거나 혹은 심폐기능에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엎드리면 또 숨쉬기가 조금 힘드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엎드린 상태는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이 쫙 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경축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엎드리게 되면은 족저 굴곡이 나타나거나 그죠? 호흡 곤란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척추 망곡증이나 그죠? 경추, 요추 이런 데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 이런 엎드린 자세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프론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또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옆으로 누운 자세 측위 제가 아까 라테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측위를 한번 볼게요. 장기간 그 보과이나 앙와이 프론이나 그 다음에 슈파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들한테 이제 체중 부하를 줄이기 위한 그런 좋은 자세입니다. 2시간 만에 포지션 체인지 라이트 라테랄, 슈파인, 랩트 라테랄, 또 슈파인, 라이트 라테랄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는 이제 청골 부위 이런데 압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돌아 놓으니까 그죠? 엉덩이뼈, 꼬리뼈 있는데 압력은 확실히 줄어들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한다거나 그죠? 배익을 하기 쉽다. 흡인 위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뭐 어깨나 장골, 대퇴, 대잔자, 뭐 대결절 이런데 체중이 지금 부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깨 압력이 조금 많이 갑니다. 그리고 다리가 내전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적당한 지지대를 사용하라 그럽니다. 보통 임상에서는 베개 같은 거 아니면 담요를 말아서 좀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파울러시 체위라고 합니다. 파울러시 체위. 아니면 그냥 보통 시팅 포지, 세미 시팅 포지션 반자위라고 합니다. 반쯤 앉은 자세. 예. 그러니까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침대를 이제 뭐한 45도 아니면 한 60도 정도 올린 자세. 앉은 자세보다는 조금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리클라인 소파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자세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림 밑에 17-11 보시면은 이 파울러시 체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반자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을 약간 올려주는 것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클라인 소파 이렇게 하면 무릎이 완전히 펴져 있진 않잖아요. 그죠? 약간 무릎이 굽혀지잖아요. 누우면 자연스럽게. 그게 왜 그러냐면 무릎 부위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그죠? 침대를 45도, 한 60도 정도 올리고 무릎을 약간 굽히고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이제 호흡곤란을 좀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호흡곤란이 있는 대상자들은 그냥 바로 눕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보통은 호흡곤란은 이제 폐에 물이 좀 많이 차서 뭐 물이나 혈액이나 이런 것들이 차서 호흡곤란이 오는데 중력 때문에 누워 있으면은 폐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앉아 있게 되면은 중력 때문에 그런 이제 액체들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횡격막 쪽으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곤란을 조금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에 용이한 자세다. 그리고 뭐 청골 쪽에 어, 청골 쪽에 엉덩이뼈 있는 그런 이제 주변 혈관하고 그죠? 그리고 그런 주변의 조직 같은 것들 이런 데는 좀 손상을 줄 수가 있어요. 왜? 이제 아무래도 앉은 자세이기 때문에 예, 거기 엉덩이뼈 이런데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으면 우리 엉덩이 아프잖아요. 예. 그래서 응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혈관과 조직 손상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오래 앉아 있으면은 엉덩이가 아프다. 그렇기 때문에 총골 주변에 피부와 혈관, 조직 손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 보면 뭐 반 파울러시, 뭐 고 파울러시 체외 있는데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침대머리를 아까 45도, 뭐 60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뭐 이게 뭐 절대적이진 않고요. 예, 뭐 30도 올리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죠? 뭐 호흡 곤란 대상자들 그리고 뭐 90도 올리는 고 파울러시 그냥 사실은 고 파울러시가 뭐 좌위죠, 좌위 앉은 자세죠, 그죠? 예,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스 포지션, 심스 체위가 있습니다. 이거 뭐 반복이라고도 하고요. 그죠? 쉽게 말하면은 나중에 그림이 나오는데 아니,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에 베개를 끼고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보기에 가까운 그런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측이와 보기의 중간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옆으로 누워가지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베개도 머리맡에 대어주고 그리고 반쯤 누운 자세로 그죠? 그래서 이 측위와는 다르게 체중이 장골 앞쪽하고 그리고 쇄골 이쪽에 좀 체중이 많이 실립니다. 이거 언제 하냐면 이제 뭐 관장이라든지 그죠? 뭐 항문 검사한다든지 그리고 뭐 등 마사지 할 때도 완전히 엎드릴 수 없는 상황일 때 예. 그리고 뭐 대장 내시경 할 때도 심지 포지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마비 대상자들 에게 뭐 전골이나 대전자 부위 압박을 감소하고자 할 때. 근데 뭐 말초 혈관에 장애가 있다거나 당뇨가 있는 경우, 당뇨가 이제 말초 혈관 장애가 잘 발생하기 때문에 당뇨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혹은 또 심주체가 제대로 안 될 때, 예, 그럴 때는 욕창이나 혹은 관절 구축 이런 장애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스 포지션을 할 때는 신체 선열하고 팔, 다리 위치, 뭐 관절 구축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횡와위, 예, 배횡와위 혹은 뭐 배두니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림 17-13을 보시면 됩니다. 그 누운 상태로 그 팔은 위로 올리고 다리는 약간 벌리고 발바닥은 침상바닥에 붙이고 무릎은 구부린 상태 배횡와이고 뭐 복부 검사할 때 이 왜냐하면 다리를 굽히면은 그러니까 다리를 피면은 그 복근에 긴장이 많이 되는데 다리를 굽히면은 복근의 긴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복부 검사할 때 혹은 뭐 질 검사할 때 회원 검사할 때 뭐 인공도뇨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그다음 볼 절석위 그죠?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절석이, 쇠석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석이, 리소토미 포지션. 이것도 임상에서 많이 봅니다. 특히나 이제 산부인과 같은 데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90도로 구부려서 다리는 바깥쪽으로 벌리고 그죠? 이 자세가 수치심을 굉장히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잘 다리랑 발 이런 데 잘 감싸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보게 이 자세를 취했을 때 남들이 못 보게 안 보게 잘 가려줘야 됩니다. 이때는 보통 회음부 사정할 때, 뭐 생식기 검사할 때, 특히는 이제 분만할 때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합니다. 그 다음은 슬흉이에요. 슬흉이. 그림 옆에 보시면 슬흉이. 체스트 니 포지션인데 엎드린 자세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와 가슴은 바닥에 대야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들어 올린 자세. 이 자세를 이야기하고요. 이건 보통 이제 분만 후에 아까 우리가 그 리스토미 포지션은 이제 분만할 때 하는 자세고 슬흉이는 분만 후에 산후 운동이나 뭐 월경통 완화할 때 직장이나 또 대장 검사할 때도 이런 자세를 이용을 합니다. 이 자세를 취하면 이제 골반 부위 압박이 좀 줄어들고요. 그죠? 그래서 골반 안에 있는 장기들이 좀 이완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리스토미 포지션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수치심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 자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불로 다 이렇게 좀 감싸주는 게 좋고 아니면 뭐 스크린 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불로 감싸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검사 부위만 노출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트렌델렌버그. 앙와이에서 머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다리가 위로 올라가는 트렌델렌버그 자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옆에 그림 보시면 잘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딱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트렌델렌버그에서 변형된 자세, 다리만 올리는 자세,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자세는 언제 하느냐? 쇼크 체위, 쇼크가 왔을 때 그러니까 심장으로 혈액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 다리에 있는 혈액이 원래는 이제 근육 때문에 이제 정맥 그 귀환을 시켜주는데 이제 중력으로 피가 빨리 우리가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쇼크가 왔을 때 혹은 뭐 혈압이 떨어졌을 때 뭐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머리 쪽에 혈류를 올려줘야 될 때, 그럴 때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맥 귀환을 돕고, 그죠? 혈류를 증가시키고. 근데 이 자세가 이제 폐 혈류량이 좀 증가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심장으로 피가 많이 간다는 거는 폐 쪽으로도 피가 많이 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이 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시간은 짧게 한다. 음, 그리고 리버스 트렌델렌버그 체위가 있습니다. 역 트렌델렌버그 체위. 그러니까 머리가 올라가고 다리는 내려가고 이런 자세. 예. 뭐 복부 수술할 때, 그죠? 그리고 목이나 얼굴 수술할 때, 그죠?
그리고 갑상선 절제 수술할 때 뭐 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이 리버스 트렌델렌버그 체인은 뭐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보통은 다 슈파인 포지션에서 수술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잭나이프 자세. 잭나이프 자세. 이거는 이제 밑에 그림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꺾인 자세예요. 보기에서 CO자로 V자로 꺾인 자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본적으로는 밑에 17-18 보시면 A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그 백 포지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테랄 잭나이프 포지션 이렇게 A, B, C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A 자세 기본적으로 말하는 잭나이프 체인은 이제 뭐 항문 수술, 치질 수술할 때 이런 자세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B 백 포지션은 이제 뭐 방광경 이런 거 삽입할 때 누운 상태로 다리는 약간 직각이 되게 구부리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라테랄 잭나이프 포지션. 이거는 요추천자 할 때, 그러니까 뭐 척추 마취 이런 거 할 때 그때 사용하는 자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신체 역학을 이용하는 방법을 조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신체 역학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대상자도 안 다치고 우선적으로 이 환자를 옮기는 사람들, 뭐 간호사나 의료진이나 보조인력들 이런 사람들이 신체 역학을 잘 이용하면 본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체위 변경이 좀 잦은 2시간마다 포지션 체인지를 해줘야 되는 뭐 중환자실 같은 경우 이런 데서는 이제 간호사들이 계속 체위 변경을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뭐 팔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뭐 그러니까 근육을 과하게 많이 써서 그래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역학을 잘 이용을 해야 되고요. 음, 그래서 이 이동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좀 보면은 대상자와 간호사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이동 경로를 우리가 먼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동하는 동안에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의 움직임과 강도도 사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얼만큼 협조를 해줘야 되는지 얼만큼 지지를 해줘야 되는지 그 양과 형태를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이동 절차에 대해서도 대상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대상자가 해야 할 일을 설명 꼭 해줘야 되고요. 낙상 방지 위해서 침상 난간을 꼭 올려야 되고 그리고 이동할 때는 편안한 높이 너무 높은 침대, 너무 낮은 침대는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편안한 높이로 조절을 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동할 때 방해가 되는 것들, 뭐 우리가 뭐 IV 꽂은 데나 그죠? 라인 꽂은 데 아니면 뭐 폴리 같은 것들, 위치 도녀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른 선열을 유지하고 또 압력을 받고 있지 않는지를 평가를 꼭 해줘야 됩니다. 자, 대상자를 들어올릴 때도 대상자가 얼만큼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대상자 몸무게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잘 사정을 해줘야 되고요. 자, 들어올릴 때는 이제 실습 지침서가 아니죠. 실습 그 술기책 있죠. 거기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제 복근에 힘을 딱 주고요. 그죠? 골반은 당겨 올리고, 무릎을 또 굽히고, 그죠? 다리를 핀 상태로 하면은 무게 중심 자체가 안 맞습니다. 예. 그죠? 그 다리의 힘을 그러니까 허리가 다친다. 쉽게 말하면 허리 다칩니다. 예. 그 다음에 신체에 가까이 붙인 상태로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멀리 손을 쭉 뻗고요. 여러분들이 5kg짜리 아령을 드는 거하고요. 손을 굽힌 상태, 몸에 가까이 붙인 상태에서 5kg짜리 아령 드는 거하고 힘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체에 가까이 한 상태로 들어야 되고 그리고 몸을 바로 세워야 돼요. 허리 안 다치게. 그리고 무릎을 굽혀서 근육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비틀고 이런 동작은 또 척추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구를 이용해서 대상자를 어떻게 움직일 거냐. 제가 중환자실에 일하는 그 간호사들이 허리가 아프다 했잖아요. 예.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대상자를 들어 올리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 요통은 보통 그 주변 근육이
요추 주변 근육이 긴장을 해서 오통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허리 부상, 요통 이걸 예방하려면은 이제 적절한 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좋아요. 뭐 바퀴가 있는 것이나 뭐 들 것이나 뭐 어쨌든 적절한 기구를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관절 범위 운동을 볼게요. 여기에는 능동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 있고요. 수동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 있습니다. 예. 능동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은 대상자 스스로 능동적으로 정상적인 관절 가동 범위 안에서 운동을 스스로 하는 것이 이 능동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 수동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약하고 무기력한 대상자에게 운동 제공자, 뭐 물리치료사도 있고요, 그죠? 뭐 이런 사람들이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실시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관절의 유연성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뭐 근육 수축이라든지 에너지 증가 이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이나 이제 사용하지 않는 비사용으로 인한 경직과 구축 방지를 위해서만 실시를 하게 됩니다. 밑에 그림 17-19를 보시면 이제 보행으로만으로도 이제 관절 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뭐 입각기, 유각기가 있는데 발 뒤꿈치부터 닿고 뭐 전체 발바닥을 닿고 일정한 간격으로, 그리고 그다음 앞발바닥 닿고 뭐 이런 식으로. 유각기는 뭐 발을 이제 뭐랄까요, 발을 이제 밀쳐내는 거, 앞으로 걸어갈 때 뒷발이 저렇게 굽혀지는 거. 입각기는 발이 다시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밀쳐진 상태에서 발이 앞으로 다시 나가는 거. 그냥 우리가 말은 이렇게 입각기, 유각기 되는데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뭐 물리치료사도 아니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보행할 때 우리 보행시 보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가 필요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활동 지속성이 어느 정도인지, 근력은 어떤지, 뭐 조정력이나 균형, 뭐 진압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정을 해야 되고요. 대상자에게 얼마나 걸어야 되는지, 거리를 얼마나 걸어야 되는지, 또 누가 도와줄 건지, 뭐 언제 가는지, 보행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먼저 보행하기 전에는 이제 환경이 안전한지 평가를 좀 해줘야 돼요. 보행 통로에 뭐 의자나 휠체어나 뭐 휴지통 이런 거, 병동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이런 장애물들을 잘 치워주고, 또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이 조금 힘든, 활동 지속성이 좀 부족한 대상자들은 걷다가 보면 어지럽거나 기운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지점에 이제 의자 같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상하는 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주변에 그 의자 같은 거, 접이식 의자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미끄럼 방지된 신발 같은 것들을 착용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침대에서 그냥 바로 내려가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앉은 상태에서 한 1, 2분 정도 걸터 앉아서 조금 쉬도록 합니다. 이제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은 뭐 기립성 저혈압 이런 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서큘레이션, 순환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것들이. 자, 그리고 이 간호사가 우리가 이제 도와주게 되면은, 간호사는 무게 중심이 중심선에 있도록, 그러니까 두 손으로 허리를 잡든지 아니면 뭐 벨트 같은 게 있으면 벨트를 잡든지 아니면 보행 벨트 같은 것들을 착용을 해서 지지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행 전과 중과 후에 어지러움증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사정을 하고, 어지럽다 그러면 조금 더 천천히 걷도록 하면 되겠죠, 그죠? 편마비나 또 반부전마비 이런 게 있는 대상자들은 이제 1인 지지법, 뭐 2인 지지법 이런 게 있습니다. 한쪽 편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약한 부분 있죠? 약한 부분 한쪽 편에 서가지고 한쪽 팔로 허리를 얹고, 한쪽은 뭐 상완 어랫 부분 뭐 이런 데 잡고,
한마디로 그냥 쉽게 말하면 어깨 동무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허리를 잡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냥 팔만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렇게 허리에 벨트를 안 잡고 허리춤을 안 잡고 팔만 잡고 이렇게 걸으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넘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그 팔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 어깨 관절에 뭐 손상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걷는 것을, 보행을 보조할 때 이동 보조 기구들이 있습니다. 옆에 그림 보시면 보행기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죠? 보행기, 그리고 네발 지팡이.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 지팡이보다는 발이 4개짜리 지팡이가 조금 더 안정성이 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행기는 생각보다 가벼워요. 되게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들면서 이렇게 걸을 수가 있고요. 이 지팡이는 이 보행기보다는 좀 안정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안정성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한 손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뭐랄까 조금 더 휴대성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목발. 예, 이제 목발도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뭐 영구적으로 하지 마비가 있는 사람들도 목발을 많이 사용하고요. 일시적으로도 우리가 뭐 발목 다쳤을 때나 아니면 뭐 이제 뭐 속고붕대나 아니면 캐스트 같은 거, 쉽게 말하면 기부스 같은 게 있을 때, 그래서 뭐 목재로 된 것들, 금속으로 된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목발을 사용할 때는 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예, 교육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목발을 적절한 길이로 해야 됩니다. 적절한 길이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뭐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한다거나, 뭐 앉거나 일어나는 거, 그리고 뭐 그냥 걸어 다니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어, 한쪽 다리나 혹은 두 쪽 다리 이런데 이제 체중이 교대로 왔다 갔다 하는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음, 교대로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는지 체중이. 그래서 이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 그리고 뭐 기능적 기능, 질병, 부상 정도 등을 사정을 해서 목발의 필요성 결정을 하고 또 보행법을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제 목발 길이 측정할 때는 뭐 애가 목발이 있고 뭐 그냥 뭐 손에만 쓰는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키랑 뭐 팔꿈치 굴곡 각도, 뭐 애가 간 거리 이런 걸 착용해서 하는데, 쉽게 말하면 밑에 그림 보시면 제일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대략적으로 뭐 여기 15cm, 15cm 정도 뭐 이렇게 나와 있고 한데, 대략적인 이제 거리를 두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체중이 겨드랑이에 너무 과중되지도 않고, 겨드랑이에 너무 과중되지도 않고, 신경을 누르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뭐 똑바로 섰을 때 팔꿈치 각도가 편안한지, 한 30도로 약간 굴곡되는, 편안한 각도로 굴곡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평가를 보겠습니다. 보통 이 평가를 할 때는 관절 운동을 이제 유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운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상자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동기화 잘 시켰는지, 적절한 가동 범위 운동을 했는지, 아니면은 대상자가 또 자가가능 활동에, 가능한 한 자가가능 활동에 참여하도록 했는지, 또 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는지, 그리고 그 관심을 표현하도록 했는지, 그리고 적절한 감독과 감시를 했는지, 또 역량을 잘 제공했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평가를 할 수 있고, 위에 표 17-7을 보시면은 그 전에 우리가 목표가 뭐 부종과 관련된 합병증 예방하고 보행 능력 회복하고 뭐 신체 손상을 피하고 활동 지속력 높인다 이런 목표를 세웠으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되는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대되는 결과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교재를 보시면은 간호과정 적용하는 거, 이제 뭐 사례를 들여서 이렇게 합니다. 비사용 증후군,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예, 이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정을 하고 뭐 진단 계획 수행 평가를 할 건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예. 여러분도 아직 이제 이 간호 과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이제 이게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69세
대상자고 우려성 심부전 때문에 잘 걷지를 못하네요. 그죠? 우려성 심부전이 있으면 심장도 이제 숨쉬기가 힘들지만은, 그러니까 심장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심장이 물이 차기 때문에 폐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폐에도 영향을 줘서 숨쉬기도 힘들고, 활동 자체도 못합니다. 산소를 잘 공급을 못해주고, 사지로, 근육으로 산소도 잘 못하고, 그리고 뭐, 비만이죠, 그죠?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움직이기 힘들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 체위 유지하고 근육 운동을 시키고, 뭐,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 어떤 부분 사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뭐 관련 문제 발생했는지,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냥 한번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개념도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나중에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케이스 스터디나 뭐 컨퍼런스 같은 걸 하겠지만은 이런 거기 좀 개념도를 그려가면서 하면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잘 나와 있네요. 자, 이상으로 6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주차 퀴즈 잘 확인하시고, 원래는 이 6주차 때 그 수시고사를 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다른 반하고 수업 일정을 맞추고 이제 확인을 해서 수시고사 진행하고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